민주당 공천 헌금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지금 본격화하는 분위기입니다. 경찰은 김병기 의원 측에 돈을 건넸다는 탄원서를 작성한 전직 구의원을 소환해서 조사 중이고요. 자, 이런 가운데 김 의원이 2022년입니다. 그때 동작구청장 민주당 후보 선정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까지 지금 불거진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에게 고액을 후원해온 후보를 밀어준 것 아니냐는 의혹인데 민주당은 오늘 그런 발표를 하나 했어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당 위원장의 공천 관련 기구 참여를 금지하기로 했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그러니까 시도당 위원장의 참여는 금지하고 지역위원장은 필수 인원을 빼고는 공천관리기구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한다라는 조치를 하기로 했다는데 이게 아무래도 김병기 또 강선우 의원의 공천 헌금 수수 의혹에 대한 대응책일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평가 먼저 잠깐 좀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안으로 민주당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시스템적으로도 저 부분에 대해서 당장 지금 이제 5개월 뒤에 지방선거가 앞두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여야 할 것 없이 굉장히 민감한 부분으로 받아들여질 겁니다. 근데 다만 시도당 위원장이 공천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한다라는 부분들이 지금 김병기 의원의 사건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사실 좀 의구심이 들고요. 예. 오히려 지금 현재 민주당의 시당 위원장이 장경태 의원 아닙니까? 지금 여러 가지 성비 사건과 관련해서 연루가 돼 있는데 오히려 정청래 당 대표는 그걸 지금 어떻게 쳐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걸 염두에 두고 오히려 미리 선제적으로 저런 이야기를 언급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네. 사실상 지금 이 김병기 의원과 강선우 의원 간의 지금 서울시의원 공천 관계 속에서 1억 원의 뇌물을 받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시도당 위원장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때는 시도당 위원장이 다른 의원이었습니다. 기동민 의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와 별로 무관하게 지금의 상황들을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고 네. 다만 지역위원장이 공천에 관여하는 부분들은 사실상 양당이 지금 다 인정하는 모양새이거든요. 사실 여기서부터 문제가 출발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동작구청장 문제도 그렇고 강선우 의원의 그 해당 지역의 김경 시의원의 공천도 다 그 지역위원장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정당이 그 지역위원장과 공천권을 이렇게 행사하는 부분들에 대한 시스템적으로의 어떤 단절 이것이 가장 먼저 우선되거나 저는 기초의 경우는 정당이 공천제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건 개인적인 소신인데요. 네네.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이 연결고리를 끊어내고 정말 깨끗하고 투명한 시스템 공천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예측 가능한 공천이 이루어져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그냥 룰을 바꿔서 입맛에 맞게끔 또 공천권을 행사하는 사람의 유리한 쪽으로 행사하는 이런 제도를 원천적으로 여야 할 것 없이 바꾸지 않는 한은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박 의원님 그리고 또 김 의원이 지금 아들의 취업을 청탁했다는 이른바 전직 보좌관 진술도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해당 의혹에 대해서 김 의원은 물론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여쭤볼게요. 지금 수사는 수사 영역으로 가되 지금 정치 영역에서 새로운 의혹들이 계속 이제 나오는 상황에서 참 당의 부담도 커지는 양상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당내 지금 분위기가 자진 탈당 등의 어떤 조치에 대한 압박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박 의원님 개인적인 소신은 어떤 의견이신지 좀 궁금해요. 김병기 의원은 본인이 제명을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예. 탈당하지 않겠다는 그렇습니다. 입장을 밝힌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인은 제명당할 각오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예. 그러니까 억울하겠죠. 이 사실이 아니라고 그러면 억울함도 있고 이걸 해명할 수 있는 자신감도 있고 이럴 텐데 어쨌든 그것을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근데 이제 당의 현 지도부, 정청래 대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이제 중요한 거죠. 정청래 대표는 대표가 되고 나서 여러 그 논란을 아주 빠른 속도로 전광석화처럼 빠른 속도로 이렇게 논란을 잠재우는 조치들을 취해왔거든요. 네. 제가 얼핏 기억나는 것만 해도 최강욱 전 의원과 관련된 논란이었을 때도 바로 직위 해제하고 원천적인 조치를 취했죠. 그다음에 이춘석 의원 주식 관련 참여 관련해서 차명 계좌 관련 논란이 있었을 때도 바로 이렇게 좀 감찰 지시하고 또 제명 조치 취하고 강선우 의원도 이렇게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제 김병기 의원의 경우에는 12일로 윤리심판원 일정이 잡혀 있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너무 이렇게 느리게 가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아쉬움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보였던 속도전, 그 전에 보였던 단호함 이런 것들이 보여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병기 의원 개인적으로는 억울할 수 있습니다. 김병기 의원 개인적으로는 해명이 충분한 가능한 일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사법 영역, 경찰 수사 영역에서 할 수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치적 영역에서는 민주당이 해야 될 일은 억울함을 해명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아까 보여줬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민주당이 대통령한테 오히려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국정 운영에 있어서의 이 홀가분함을 좀 느낄 수 있도록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예. 정청래 대표가 다를 때는 정광석과 같이 빠른 조치를 취했다가 이번에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 민주당의 의원님들이나 같이 동료들의 입장에서는 사실 굉장히 곤혹스러울 거예요. 그리고 뭐 저희 반대로의 경우라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저 지금 13개의 여러 가지 그 사건들에 대한 지금 의혹들, 문제 제기들 그 사안들이요. 사실 간단하지가 않아요. 저 중에 한 두세 개만이라도 뭐 보면은 즉각적으로 제명 내지는 출당 조치를 해야 되는 사안들입니다. 어떻게 저 지역에 있는 구의원의 구의 카드를 법인 카드를 받아다가 부인이 그것을 썼냐? 쓴 것이 지금 거의 사실로 드러나 있잖아요. 그리고 돈을 받고 뭐 돌려줬다는 이런 내용들, 이런 것들도 거의 사실화돼가고 있는 과정에서 저 정도 수준이라면 저는 민주당의 그 이전의 DNA라면 당연히 제명 내지는 즉각적인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데 저렇게 지금 못하고 있는 민주당의 속내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김병기 의원이 그동안에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뭐 내부적인 어떤 정보들도 있을 것이고 네. 본인은 뭐 제명을 당하더라도 탈당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한쪽으로는 무슨 당에 대한 충성도 이런 이야기로 어떻게 보면 포장할 수도 있지만 배수진을 치고 어디 한번 해볼 테면 해봐라 라고 하는 측면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바로 즉각적으로 하지 못하고 또 민주당의 의원님들도 저렇게 냉혹하게 하지 못하는 그런 속내가 분명히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국민의힘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어제 12.3 비상계엄에 대해서 일단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당명도 바꾸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2030 쓴소리위원회 또 확대를 하겠다 등등의 당 쇄신안을 내놨는데 국민의힘 초재선 의원 모임은 좀 다른 입장인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재건축을 하라고 했더니 인테리어만 했다라는 비판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대당 의견 먼저 좀 들어보겠습니다. 박 의원님. 그 제일 핵심적인 문제가 뭐 비상계엄은 잘못된 거다. 예. 그런데 그거 관련해서 당명은 바꿀 수 있지만 윤석열은 버리지 못하겠다. 뭐 이런 정도로 정리가 되는 것 아닙니까? 남의 집에 불 지르는 거 잘못된 거죠. 그 방화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건 다 알아요. 사람이 죽을 뻔했잖아요. 그런데 그 방화범에 대해서는 아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은 게 말이 됩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저렇게 머뭇거리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 국민들에게 어마어마한 해를 끼치고 나라를 망칠 뻔했던 이 국사범에 대한 입장조차를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면서 당명은 바꿀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글쎄요. 그 정확한 표현을 잘했다고 저는 봅니다. 예. 국민들이 볼 때는 또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볼 때는 그 재건축해라. 집을 새로 때려뽑고 새로 지을 각오를 해라. 했더니 그냥 그 도배 좀 하고 색깔 다시 칠하고 이런 수준으로 끝내려고 한다고 그러면 글쎄요. 그걸 못 알아보는 국민들이 있겠습니까? 장동혁 대표의 뭐 이번 그 기자회견 하나만한 기자회견이었습니다. 물론 당내에서 일부 오세훈 시장 등 지자체장을 비롯해서 환영하는 입장도 있어요. 하지만 당내 평가는 분명히 좀 엇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장동혁 대표가 어제 그 발표를 한 그 자체에 대해서 굉장한 의미를 부여했을 텐데 당 내부 평가가 좀 엇갈리는 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아시겠지만 사실 8일 오늘로 예정돼 있었던 것을 하루 당겨서 당겼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1시간 전에 긴급하게 알리고 기자회견을 했거든요. 사실 마지막까지 굉장히 고뇌와 고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인 입장에서는 나름 굉장히 어떤 변화의 목소리를 담으려고 노력은 했으나 상당히 부족하다. 저도 개인적으로 좀 아쉬움이 크고 아쉬우셨어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보면 본인은 여지껏 어떻게 보면은
그 계엄에 대해서 옹호해왔던 입장이에요. 거기서 지금 한 걸음 나아가서 뭐 그것도 국민으로 봐서는 사실은 너무나 부족하죠. 우리 당의 지금 모습. 그래서 지금 아까 말한 대로 그 20%그 언저리의 그 지지율로 박스권에 묶여 있는 건데요. 제가 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동혁 대표는 진일보한 입장을 낸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왜냐하면 네. 일단 우리 당내의 강성 지지층 그리고 전한길 씨를 비롯한 사람들이 일단은 손절을 했어요. 예. 장동혁 대표와 굉장히 저 부분에 대해서 공격하고 손절하고 지지 철회하는 이런 반응들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 의미 자체가 저는 장동혁 대표가 이제 그 세력들과 결렬하는 첫 단계로 가는 것이다라고 가고 있다. 보여집니다. 한꺼번에 180도 확 바꿀 수 있다면 저는 더 오히려 좀 시간이 촉박한 상황에서 과감하게 변화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갖고는 있었지만 예. 그러지 못했더라도 저런 식의 입장 변화 속에서 조금씩 진일보해 나가고 거기에 대한 후속 조치, 실천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을 국민들께 하나씩 둘씩 보여지게 된다면 저는 뭐 국민들이 그 부분에 대한 오히려 진정성을 하루아침에 팍 바꾼다고 해서 누가 좋게 보겠습니까? 저 사람이 또 뭐 어떻게 보면은 장동혁 대표가 한동훈 전 대표와 같이 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또 180도 바뀌었는데 또 갑자기 180도 돌아서서 이제는 완전히 과거와 단절하고 저 내란 그리고 무슨 탄핵 그리고 비상 계엄 이런 모든 것들을 부정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지금의 해왔던 그런 스탠스와 너무나 맞지가 않기 때문에 저는 당에는 그래도 아쉬움이 남는 여러 가지 25명의 초재선 의원들이 저렇게 즉각적으로 반응한 것 저것도 저는 건강하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런 모습들이 계속적으로 좀 이렇게 분출됐을 때 네. 국민들이 옛날에 그 보수 정당의 모습을 다시 되찾아가는 모습으로 보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긍정적인 모습으로 보여지는데요. 네네. 앞으로 과연 장동혁 대표가 어떤 실천 의지를 표시할 건지 그리고 과거와 단절하고 미래로 나아가겠다고 한 모습 속에서 결과적으로 본인은 얘기하지 않았지만 윤석열 윤호개인 세력들과 어떻게 결별을 선언하고 또 미래로 나아갈 것지 이런 것들이 중요한 관건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제 희망 섞인 말씀이신 건데 예. 사실 저 정도 입장을 나온 거 저도 환영합니다. 고맙죠. 민주당으로서는. 만일에 정말로 윤석열 지지 세력하고 확 절연하고 확 이게 나갔다.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민주당으로서는 뜨거라 해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죠.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는 지금 민주당이 공천 논란 파동 벌어지는 과정, 김병기 강선우 사태 때문에 어떻게 보면 노마크 찬스예요. 근데 오히려 자기 진영 안에서 볼 돌리고 있고 자기 진영 안에서 저기 볼다툼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민주당으로서는 다행스러운 일이죠. 그러나 정치 전반으로 봤을 때 세상에 제1야당이라고 하는 데가 내란을 일으킨 사람을 여전히 추종하고 있는 세력들에게 볼모로 잡혀서 있다? 심지어 그 일부 보수 평론가들의 말에 따르면 극우 세력이 하이제킹 당한 그런 제1야당, 이거 국민 전체적으로 불행한 상황이거든요. 이걸 끊어내고 있지 못해요. 지금 말씀하신 걸 보면 저 정도 얘기한 것도 쉽지 않았을 거다라고 하는 희망 섞인 얘기신데 그 주변에 정치 참모들을 보시라고요. 다른 사람 다 빼고 그 장해찬 부원장인가요? 예. 그분만 보더라도요.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땐 예. 민주당으로서는 전반적으로 고맙다. 정치적으로는 우리한테도 뭐 도움인데 정치가 이렇게 되면 되겠냐. 정치는 좀 대국적으로 하고 좀 큰 판을 보고 미래지향적으로 가고 당장 나한테 좀 손해가 되더라도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말씀을 제가 콕 집어서 드려요. 주변 참모 말씀하셨는데 그럼 이거를 좀 한번 짚어보면서 여쭤보겠습니다. 장 대표가 오늘 공석 중에 있었던 그 당 정책위의장 자리하고 또 지명직 최고위원 인선을 발표를 했습니다. 정책위의장에 보시는 것처럼 PK 지역의 3선 정점식 의원이 지명이 됐고요. 그리고 지명직 최고위원회는 조광환이라고 하는 경기 남양주평 당협위원장이 임명이 됐습니다. 지금 뭐 이 인선 놓고 사실 뭐 어제 그 쇄신안 뭐 이런 등등을 떠나서 지금 이번엔 친한계에서 좀 즉각 반발이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정점식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친윤계로 분류됐었고 또 한동훈 전 대표가 교체했던 인물이었다. 그리고 조 당협위원장은 이 전당대회 때 한동훈 출마 금지 요구의 연판장을 주도한 인물이다.
그래서 어제 사과와 오늘의 인선 내용이 쇄신에 있어서도 참 엇박자 아닌가 하는 뭐 비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뭐 생각하세요?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 제가 봐서도 정점식 의원의 경우는 뭐 친윤이라고 당연히 보여지고요. 그 조광한 지금 당협위원장의 경우는 과거 한동훈 전 대표를 공격했던 그리고 인재영입 1호인데 그때 인재영입 위원장이 이철규 의원이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거의 친윤에 가까운 사람으로 보여지죠.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저께 국민들께 과거와 단절하고 그리고 사과하고 미래로 가겠다고 하는 그런 어떤 이후의 실천 과제들이 여러 가지 인사나 그리고 이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징계 문제 이런 것들과 다 연관돼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뭐 사실 지금 장동혁 대표의 인선에 대해서 사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호응하거나 같이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봐도 당내에서. 그렇기 때문에 한계가 분명히 있었을 것 같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아쉬움이 있는 인선이었다. 그래서 어제 있었던 국민들께 사과 메시지와 오늘의 인선이 조금 이렇게 궤를 같이 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런 측면으로 비춰졌더라면 어제의 사과가 그래도 실천 의지로서 뭔가 담보되고 있구나 이렇게 평가를 받았을 수 있었을 텐데 예. 그러지 못한 측면이 있어서 조금 아쉬움이 있는 그런 인선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국민의힘도 그 윤리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판단과 결정을 해야 될 일들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새 윤리위원회가 새로 출범을 했는데 일단 윤리위원장에 국민의힘 윤민우 중앙윤리위원장이 임명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윤 위원장에 대해서는 뭐 과거 논란이 됐던 발언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뭐 김건희 여사를 민주당 지지자들이 질투한다. 또 중국의 총선 개입이 우려된다라는 등등의 발언이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뭐 여기에 대해서는 특별한 입장은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뭐 오히려 제가 좀 약간 우습게 봤던 건 예. 윤리위원회 위원들 명단 유출됐다고 그 오히려 지금 뭐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그 주변 인물들이 그 뭐 논란을 삼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심각한 해당 행위다. 예. 아니 윤리위원회가 비밀 결사 조직이에요? 국민의힘은 왜 그런 그 명단이 비공개였던 모양이죠? 그래서 저는 그게 일단 납득이 안 돼요. 무슨 윤리위원회가 비밀 결사 조직이고 무슨 CIA처럼 비밀리 움직여야 되는 조직이었는데 저는 몰랐네요. 네. 그 명단 알려졌다고 오히려 더 난리를 치고 오히려 그 인물이 어떤 면면의 사람들인지를 알려지니까 국민들은 오히려 경악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국민의힘의 윤리위원장이 중국이 저 선거에 개입할 우려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한 이분이 대학 교수 아닌가요? 대학 교수이고 나름 이렇게 좀 배웠다는 분인데 이런 분들이 그런 말도 안 되는 음모론을 펼치니까 국민들 사이에서도 여러 가지 음모론이 생기고 반중 혐오 인식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게 도대체 대한민국 국익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옳다구나 그런 사람 데려다가 앉혀서 나한테 미운 놈, 나한테 경쟁자 되는 놈 쳐내는 도구로 쓰겠다? 이러면서 무슨 그 비상계엄은 잘못됐고 뭐 당명은 바꾸겠고 얘기를 해본들 매하게 무효죠. 국민들 우롱하는 거죠. 예. 저는 오히려 이번 인사를 통해서 국민의힘이 왜 질척질척거리고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지, 왜 장동혁 대표의 인식이 그냥 그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자, 마지막 이 질문 좀 드려볼게요. 물론 오 의원님께서는 서울시당 소속으로 당협위원장 있으시지만은 그 최근에 국민의힘의 경기도당 신년회가 열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경기도의 지역구를 둔 국민의 의원이 6명인데 그 중에서 2명만 참석했다. 이 사안 가지고 굉장히 당에서 아니 참여율 이렇게 저조할 수 있느냐, 뭐 경기도 선거에 대한 포기 인식이 있느냐, 뭐 이런 극단적인 얘기까지 나온다고 해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뭐 제가 이제 그래서 그 분위기를 한번 물어봤는데요. 예. 상당히 뭐 그런 측면은 없었고 다만 지금 국민의힘의 경기도의 현역 의원이 6명뿐이 없어요. 예, 60명 중에 6명뿐이 없습니다. 그중에 이제 도당위원장인 김성교 의원하고 그리고 김은혜 의원 2명이 참석을 했는데요. 네. 한 분은 상중위에 있었고 한 명의 의원은
또 한두 분은 또 해외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그게 특별히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맞지 않고 네. 해당하는 그 경기도당 신년회의 분위기는 굉장히 고무적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저희가 전해드렸고요. 다만 현역 의원이 많지 않은 과정에서 2명만 참석한 거, 그 모양으로만 보면 그런 지적이 있을 수는 있는데 실제로 그 내용들을 물어보니까 그것은 다 이유가 있었던 측면이 있고요. 다만 경기도의 사실 정당 지지율이나 내년도 아니 올해 도지사 선거에 있어서 국민의힘이 굉장히 좀 어렵고 더 분발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측면의 지적은 뭐 겸허히 받아들이고 지금 뭐 후보에 대한 부분들 포함해서 더 신중하게 더 노력해야 될 문제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